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너울쌤의 요양보호사 7회 이론 35문항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신이 지나온 일생의 요인들, 결혼, 취업, 직장 생활을 돌아보며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고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져 자아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노년기 심리적 특성은 1번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2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3번 경직성의 증가, 4번 조심성의 증가, 5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정답은 1번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입니다. 지나온 일생을 우리가 회고하는 거죠. 돌아보면 좌절과 실패라는 구간이 분명히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성공만 하고 오늘까지 온 건 아니니까요. 그 과정을 담담히 하나로 합쳐서 이만하면 됐어. 오늘 같은 날이면 충분하지. 라고 통합 하나로 만들어주면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이런 자아 통합감에 평온한 마음이 생겨요. 이게 노년기 심리적인 특성이죠. 자, 1번의 답은 1번입니다. 라고 저는 사실 잘 넘어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분이 댓글에 달 때 1번 문제 하나 푸는데 10번 걸리는데요. 이렇게 댓글을 남기신 분이 있어요. 네, 그래도 저는 할 건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1번 같은 문제가 만날 거라는 확률은 사실 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 심리적인 특성이 몇 개 있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7개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제 한 문제 한 거거든요. 다음에 또 다음 회차에 가면 다른 문제가 있긴 하겠죠. 그런데 한 번씩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답도 같이 봅니다. 오답에 저 꽤나 많이 애착 또는 집착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문제풀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답이 맞았어요가 아니고요.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은 말 그대로 사물의 애착을 보이는 거고 지난 과거를 회상하거나 마음의 안락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테고요.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굳었다. 그래서 익숙한 건 좋아하는데 새로운 건 싫어한다. 어찌 보자면 융통성 없어 보여요. 이런 단어들을 문제에 써 있겠죠. 그다음 조심성이다라고 하는 건 일에는 결과와 과정이 있는데 과정을 중시하셔야 되는데 노인이 되면 결과를 중시해요. 잘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립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조심성이 증가. 우울증 영향은요? 어떤 식욕상실, 체중 감소와 같은 신체적인 증상에다가 또 타인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거 이런 게 들어가겠죠. 안 한 거 있나요? 내향성, 내면 중시, 사회적 활동 감소,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남긴다. 왜요? 인정받고 싶어서. 요 정도까지는 다 정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느 문제가 와도요. 1번 일단 무조건 다 맞고 가는 겁니다. 네, 2번. 국가가 어버이날,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기념하면서 젊은 세대의 귀감이 될 모범 어르신을 선정해서 포상하는 노인에 대한 보상은 1번 경제적 보상, 2번 제도적 보상, 3번 정치적 보상, 4번 지적 보상, 5번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 네, 정답은 3번 정치적 보상입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상의 종류가 경제적 보상, 제도적 보상, 지금 우리가 답으로 나왔던 정치적 보상, 또 하나는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 오늘 합쳐져 있어요. 제가 나누기를 한 것뿐이에요. 오지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풀었던 문제 같은 경우는 정치적 보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버이날, 노인의 날 이런 걸 좀 선정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네. 그럼 우리가 경제 보상부터 할까? 1번에 경제적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공시설의 이용 감면 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럼 제도적 보상은 또 제도가 나오죠. 그렇죠?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여가활동이라든지 뭐 복지 서비스 전달 이런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적, 정신적은 어떤 기록물 등록, 정책 자문, 무형, 유형, 문화재 보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제 문제집 해설에 그대로 써놨어요. 자, 3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한다. 2번 폐렴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다. 3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통장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4번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5번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에 해당한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저는 이런 문제는 난이도 상으로 둬요.
예, 제가 앞에서는 조금 쉬웠는데 뒤에 이제 조금 난코스 문제 몇 가지들을 예, 이렇게 포진을 시켜놨거든요. 네. 자, 왜 제가 얘를 갖다가 상문제로 주는 거냐면 이 문제 3번을 하나 풀려면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전체를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왜냐면 이 제도를 설명할 때 보험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대상자가 누굽니까? 선정 조건 있죠? 예, 그 다음에 뭐 사업자 가입자는 누굽니까?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장교양 급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신청은 누가 합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막 이걸 전부 다 알고 있어야만 사실 3번 문제가 풀려요. 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중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재원 조달에 대한 이야기로 옳은 걸 골라라. 대상자 선정으로 맞는 것을 골라라. 요렇게 몇 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만 뽑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난이도 상으로 두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가볼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장교양 보험 사업은 관장을 누가 하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거잖아요. 왜? 국가 제도니까요. 대한민국에서 노인장 요양보험제도 합시다. 땅땅땅. 누가 관장할 겁니까? 아예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하시지요.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하는 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자, 그러면 내 산하의 어떤 곳에서 노인장 요양보험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랬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네가 해라 라고 시키셨겠죠. 네. 그래서 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거고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자,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다 같은 말이잖아요. 보험자, 거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이렇게 개념이 들어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또 뭐로 낸 겁니까?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조건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네, 우리가 65세 이상이라면 예, 어떤 병이든 다 돼요.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환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질환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등급자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65세 미만이라면 아무 병이나 안 되죠. 근데 지금 2번에 써져 있는 분은 60세기 때문에 65세 미만이었어요. 그럼 폐렴이라는 질환은 절대 안 됩니다. 딱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예, 우리가 이거 뇌졸중을 뇌혈관성 질환이라고 새 책에서 또 바꿔놨어요. 같은 질환의 맥락인 거죠. 그 다음 파킨슨, 이런 질환으로 신체 거동이 어렵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된 자면 돼요. 그런데 60세 미만인데 폐렴으로 벌써 여기서부터 틀렸잖아요. 자, 그럼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누가 하나요? 본인,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가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치매 안심센터의 장, 요건 치매 환자인 경우로만 한정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하실 수 있어요. 통장님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유효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 6개월까지 예, 이거가 산정이 돼요. 지금 제가 읽은 것 중에 2023년 버전하고 바뀐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예, 우리 특별 현금 급여에 해당하는 내용 기억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가족요양비잖아요. 가족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특례요양비 이렇게 세 가지가 특별현금급여에 들어갑니다. 특별현금급여 말고는 또 뭐가 있나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이게 재가급여 종류잖아요. 예, 진짜 사실 이 3번 같은 문제는 그냥 제도가 머릿속에 뿡 하니 한 바퀴가 돌아가면서 전체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각자 맞고 틀리고의 문항을 다 추려낼 수 있거든요. 난이도 상 문제였습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은 1번 노인복지관, 2번 경로당, 3번 노인교실, 4번 양로시설, 5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어디서 단어를 찾냐? 전 이거에서 찾아요.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장소만 제공하고 알아서 다 이렇게 하고 놀다 가세요. 뭐 이런 느낌이 나게 하는 게 경로당이잖아요. 이거 종류 여러 개가 있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4번 문제 자체는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뭐냐면 이 노인복지 시설의 유형을 나누는 걸 굉장히 좀 어려워하세요. 제가 사실 수업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가 44페이지 표준교재에 있는데 주거복지 시설 있고 노인 의료복지 시설 있고
또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있고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사실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앞이가 아니죠, 뒤죠? 제도를 설명할 때 거기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저도 여기선 비중을 별로 두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어려운 거냐면 지금 우리가 문제 4번 같은 문제는 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문제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여가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시설명은 세 가지가 있죠. 하나가 지금 보신 노인복지관, 두 번째가 경로당, 세 번째가 노인교실. 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 만약에 답이 노인복지관이 되려면 안에 문제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나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어떤 취미생활이나 교양이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답은 노인복지관으로 바뀝니다. 왜? 복지관은 이미 프로그램이 다 짜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대로 서비스 참석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노인교실은요? 저는 학습 단어 하나만 딱 가르쳐 드려요. 교실이 뭐하냐? 아, 얘 학습하러 가는 데인데요? 그래서 학습 보시면 노인교실 답을 치세요. 이렇게. 근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경로당은 자율적으로 장소만 제공 알아서 가십시오. 알아서 즐기다 가십시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노인 의료복지시설과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있어요. 의료복지시설이 말 그대로 뭐냐면 등급자가 들어가실 수 있는 곳이고 노인장교양 등급을 받으신 분. 그다음 주거복지시설이 비등급자. 그냥 아직 등급받지 않은 노인분들 가실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여기도 개념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주거복지시설의 개념, 의료복지시설의 개념, 여가복지시설의 개념을 잘 파악해 두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하면서 잘 이해가 되시면 굳이 다시 개념 복습 넘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4번이 지금 너 선생님 뭐라고 하는 거지? 나 좀 헷갈리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44에서 46페이지 표준기준을 꼭 참고하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걸 보셔도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만들었던 14강의 개념 강의 중에서 2장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와 장교양 제도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한 번만 더 해주신다면 그럼 이거 구분 빨리 되실 거거든요. 왜냐? 4번과 같은 문제가 똑같은 걸 만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문제풀이에서 정답만 알려주고 가는 문제풀이가 아니라 해설에 오답을 같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 문제집도 거기에 비중을 둬서 해설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 뒀고요. 네, 자, 문제 가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판정 결과에 따른 장기 요양 등급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도움이 필요한 자, 인정 점수가 48점인 자, 1번 장기요양 5등급, 2번 장기요양 인지 지원 등급, 3번 4등급, 4번 3등급, 5번 2등급. 점수 따지셔야 되니까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네, 정답 몇 번입니까? 네, 1번인 거죠. 네. 자, 우리가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시려면, 네, 일단 여기도 똑같아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한 치매로 도움이 필요한 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딱 두 등급은요. 그런데 점수가 있잖아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이거 점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앞자르면 됩니다. 95, 75, 네, 60, 51, 45. 네, 이렇게 앞자리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 아래는 인지지원 등급이고요. 그럼 여기 뒤를 앞만 외우고 뒤는 안 외우는 이유가 이렇게 짝대기가 없고요. 요거 밑으로 계속 끌어내리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95점 이상, 75점, 95점, 60점, 75점 이렇게 못 외워요. 제가 해봐도 잘 안 되거든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앞자리만 따서 외웁니다. 95, 75, 60, 51, 45. 95, 75, 60, 51, 45 이렇게 사실 세 번만 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암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48점이라고? 잠깐만 요렇게 써놓고 48점이 어디에 들어가더라? 그럼 여기부터 51점 요로 끌어내리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예, 요렇게 하면 48점이니? 5등급이네.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숫자입니다. 뭐 부분, 전적. 저는 시험 공부할 땐 그거 외우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 왜냐면 부분, 전적 그 도대체 기준은 뭡니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시험 문제는 애매가 아니라 확실한 걸 가지고 쿠션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점수예요. 이런 거 안 읽어도 돼요, 사실. 점수가 몇 점인데요? 이 점수만 가지고 등급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4점이요, 4등급이요. 68점이요. 그죠? 3등급이요. 8점이요. 2등급이요. 이런 식으로 점수를 딱 보고 그 몇 등급이요. 이렇게 계산하실 수만 있다면 그럼 다 맞출 수 있어요.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점수는 꼭 암기하세요.
자, 6번. 비상 연락망 준비 등 안부 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는 1번 인지지원 서비스, 2번 시설환경 관리, 3번 방문 목욕 서비스, 4번 정서 지원 및 의사소통 도움, 5번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문제 상담이다. 네, 바로 나오셨을 거예요. 다. 상담? 그 의사소통 도움인데 이렇게. 자, 우리 인지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건 어떤 인지하고 활동이나 일상생활 함께하기 같은 내용이 들어가고요. 시설 환경 관리에는 물품 관리, 세탁물 관리 이런 거 들어가죠. 그다음 방문 목욕 서비스. 요게 조금 제가 추가를 했어야 되는데. 네, 제가 해설해서 더하기 하겠습니다. 이전 책에는 방문 목욕이 하나만 딱 단두고 나와져 있었다면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신체 활동 내용에도 이게 겹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이 딱 되는 거가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뭘 넣을 수밖에 없냐면 목욕 기계라든지 조작이라든지 그러니까 목욕 기계 조작이라든지 욕실 정리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면 그럼 이건 방문 목욕 내용에다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제가 여기 해설을 좀 요 내용을 넣었어야 되는데 놓친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제가 풀이해서 넣어드릴게요. 이게 좀 뭐지? 그럼 만약 64페이지. 거기 가시면 이 표가 2024년 버전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추가가 된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방문 목욕이다라고 하면 목욕차를 가지고 간다. 그래서 목욕 기계 같은 조작 같은 게 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방문 목욕 서비스에 답을 쳐주시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안에는 개인활동 지원,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그 다음에 예, 그죠? 다 나왔네. 세탁, 뭐, 요런 내용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면, 예, 가상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답이 됩니다. 자, 7번.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하는 요양보호사 역할은 1번 숙련된 수발자, 2번 관찰자, 3번 정보 전달자, 4번 동기유발자, 5번 말법가 상담자.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했으니까 말법과 상담자. 자, 숙련된 수발자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네, 지식과 기술, 이 숙련된 지식과 기술. 관찰자는요, 말 그대로 변화, 뭐 증상, 관찰,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겠죠? 그럼 정보 전달자는요, 이제 시설에 대한, 뭐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과 시설장에게 뭐 전달한다. 또는 보고, 이런 게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동기유발자. 예, 그러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한다. 이렇게. 빠져있는 거 하나 있죠. 옹호자. 예, 뭐 소외되고 학대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편을 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옹호해주는 거.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예, 이것도 각자의 역할에 따른 개념 정리를 한번 하고 가시기를 추천드렸습니다. 실제 했고요, 제가. 8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는 시설 내 자발적인 모임을 하는데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3번 노인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며 공정한 입소 계약을 맺을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시설 내 자발적인 모임도 있어야 되고 밖으로 나가는 외출 외박기회도 있어야 되니까 시설 내부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설 윤리 강령은 항상 표로 정리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윤리 강령 표가 있죠. 너울쌤 지겨워요. 네, 자, 지겹다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공부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공부는 지겨워야 내게 돼요. 왜? 지겹다는 얘기는 하도 들어서 이제 개념에 대해서 다 정리가 돼서 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소한데요? 그러면 지겨워지실 때까지 사실 반복하셔야 돼요. 공부 진짜 잘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반복, 반복, 반복. 저는, 네, 그래도 이렇게 왜 잘 알까요? 네. 하나밖에 없죠. 16년 동안 이 책을 똑같이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네, 그냥 자다가도 툭 찌르면 뭐예요?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잘 알게 된 거지 다른 방법은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조금 더 자세히 하고 싶다 그러면 시간에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물리적인 시간이 뭐냐? 지겨워요. 이 소리가 나오실 때까지. 윤리강의 이거 지겨우셔야 돼요. 저 지금 7회차까지 1회부터 계속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입소 전의 단계, 입소 계약 단계, 생활 단계, 퇴소 단계. 지금 앞에 나왔던 문제 같은 건 뭘로 낸 겁니까? 빨간색 글씨 개념에 대한 문제를 출제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요거요. 네, 시설 11번. 시설 내외 면회 이런 거 있어야 된다. 밖으로 나가는 거. 그런데 이런 것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초록색 글씨처럼 시설 안에 프로그램 하나도 없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틀어줘요. 뭐 이런 거 나오면 얘 답도 또 11번에 해당하는 시설 내부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가 맞습니다. 왜? 이거는 이 개념을 지키지 못했던 윤리강령을 침해된 사례를 대표하는 단어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15개여서 15개가 아니라 15개에다 초록색 글씨까지 합치면 제가 보통 계산해보니까 20 몇 개 만들 수 있거든요. 저도 이거 이 문제 내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이거 돌려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윤리 강령은 이 표를 좀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지하시고 선생님들 육성을 직접 읽어주세요. 제 소리를 귀로 듣는 것보다 선생님들 소리를 내서 직접 읽었을 때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노인학대 유형 중 자기방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2번 시설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한다. 3번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4번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5번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기방임이 가장 무서운 거죠. 사실 학대 중에서 다 무서운데요. 자기방임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의 어떤 생활의 지표를 찾는 데 있어서 자기방임 신호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상담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뭐에 해당하나요? 네, 유기입니다. 이거 많이 틀리세요. 방임으로 치셔서 방임 아니에요. 시설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하는 건 철저하게 유기입니다. 버려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네, 왜 시설이 모두 다 무료봉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락이 두절되면 왜 금액이 만약에 이렇게 지불이 안 되고 그러면 자동 퇴소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틀려요. 이거 시험에 나오시면 정확히 한 번만 인지해 주시면 돼요. 얘는 뭐라고요? 유기 이렇게 해야죠. 그다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히 지급받지 않는다. 네, 경제적 학대 다 보이시죠?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했다. 기분 나쁘네요. 정서적 학대. 묶었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럼 신체적 학대잖아요. 네. 자, 10번. 방문 요양 시 대상자 방에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고 학대가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의 사생활임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2번 대상자 가족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한다. 3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4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5번 가족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요양보호사는 학대받은 노인을 보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다. 라는 내용도 기억하고 계시죠? 네,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11번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왕 등급, 2번 임금의 구성 항목, 3번 기관의 회계 기준, 4번 보건조치 항목, 5번 처우 개선 항목. 네, 정답은 2번이죠. 네, 우리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될 내용이 표준교재에 있어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 규칙 내용, 종사자가 기숙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까지 명시.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으면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답을 만들어 온 거죠. 12번 가겠습니다.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번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2번 성적 사실 관계를 물어봄, 3번 음란한 그림을 보여줌, 4번 신체 부위를 노출함, 5번 뒤에서 껴안음. 네, 정답은 5번이죠. 네, 이런 문제는 좀 빨리 푸셨을 거예요. 지금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인 거, 3번, 4번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거. 네, 성희롱의 유형은 표준교재 딱 3개밖에 없어요. 육체, 언어, 시각. 거기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13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요양시설에 입소했는 남자 노인이 요양보호사에게 성행위를 묘사하는 신문말을 한다. 1번 못 들은 척하고 다른 일을 한다. 2번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3번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한다. 4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전화해서 모시고 가라고 한다. 5번 기분이 상한다고 화를 내며 말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서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를 하셔야 되고 또 기관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그 과정에 대한 거를 제가 문제로 만들어 온 거죠. 자, 14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보수교육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3번 복지용구를 대신 대여해 준다. 4번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5번 동료의 근무를 대신해 준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정확히 기록하셔야 돼요. 자,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제공하시면 안 되죠. 예, 의견을 물은 후에 실행을 진행해 주셔야 되고 대상자에게 보수교육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네, 또 이제 자기계발 영역을 또 넓히셔야 되잖아요. 복지용구를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건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는 것 또한 위법행위입니다.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의 딸이 요양보호사에게 어머니가 이번 주에 치매 증상이 훨씬 심해졌어요 라고 말했다. 1번 보호자의 말을 못 들은 척한다. 2번 시설장이나 의료진에게 변동사항에 대해 전달하겠다고 한다. 3번 치매는 증상이 점점 악화되는 질환이라고 말한다. 4번 의료인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한다. 5번 치매를 잘 알고 있는 동료와 상의해 보겠다고 말한다. 네, 정답은 2번이지요. 네, 증상 혹시 심해졌어요? 라고 말을 했으니까 대상자의 상태가 지금 변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하실 수 있게 시설장이나 의료진에게 변동사항에 대해서 전달은 해주셔야 합니다. 자, 16번.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번 정비 수리가 된 보행로, 2번 방근무 시 밝은 조명, 3번 물체가 바닥에 많이 있는 통로, 4번 평평한 바닥, 5번 물기가 없는 바닥.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물기가 많이 있으면 미끄럼에 문제가 생기겠죠. 나머지는 너무 좋은 환경인데요. 그쵸? 네. 자, 17번.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숙지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결핵은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 질환이다. 2번.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 마스크 착용은 불필요하다. 3번.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약하다. 4번. 결핵균은 햇볕에 강해서 일광소독은 도움이 안 된다. 5번. 잠복결핵 대상자는 전염력이 없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자, 우리 하나씩 풀어봐 볼까요? 1번 같은 경우 결핵균은 공기를 통한 감염 질환. 네. 그러니까 결핵균에 의한, 네, 그렇죠. 급성호흡기는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이 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근데 결핵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결핵균 이렇게 해서 세균이 문제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얘 의심되면 마스크 장갑 착용하셔야 되잖아요. 자,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도 잘 견뎌요. 약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또 얘네들은 약한 게 있어요. 그게 어디죠? 그렇죠. 4번에 나와 있죠. 햇볕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직사광선을 쬐면 수분 내에 죽습니다. 사멸해요. 보건소 안에도 보건관리법에 우리 보건소에 가면 결핵관리실 있잖아요. 거기는 창이 크고 햇볕이 잘 들고 왜? 거기 결핵균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이런 입지 조건들이 있어요. 이게 보건간호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4번까지 오답 다 보셨고 5번은 맞죠? 잠복결핵 대상자는 전염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다음 문제 갈까요? 자, 18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2번 혈액순환의 증가로 욕창 발생이 적다. 2번 가벼운 질환으로 인한 의식장애는 일어나지 않는다. 3번 약물의 체외 배설이 빠르다. 4번 위험 요인에 노출되면 질병에 쉽게 걸린다.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구분이 쉽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위험균에 노출되면 뇌에 질병이 쉽게 걸려요. 이거 민감도 예민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1번 같은 경우에 혈액순환의 증가가 아니라 저하로 욕창 발생이 잘 생길 거고요. 가벼운 질환에 의해서도 의식장이 금방 일어납니다. 그래서 폐렴이나 설사에 의해서도 의식장이 생기잖아요. 약물의 체외 배설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밖으로 빨리빨리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독률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이 간이나 신장에서 해독작용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노화가 진행되면 이제 네, 해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약물 중독이 정말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렵습니다. 소화가 안 돼요. 그럼요. 나이 들어도 원래 소화 안 되는데요. 그럼 이게 나이가 들어서 소화가 안 되는 정상 노화인 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 질환이 생겨서 소화가 안 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는 말이 지금 5번 같은 문장의 표현이었죠. 네. 자, 다음 갈게요. 자, 19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 증가, 2번 직장벽의 탄력성 증가, 3번 췌장의 소화효소 생산 증가, 4번 타액과 위액 분비 저하, 5번 후각 기능 상승으로 미각 향상.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소화기계에 증가되는 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맛, 쓴맛 증가. 자, 이걸 암기했어요. 그럼 19번 문제 딱 푸시면서 신맛, 쓴맛 증가가 있나? 없네, 없네, 없네. 향상이 없네. 아유, 그냥 답 4번이네. 요렇게도 금방 푸실 수 있어요. 그 노하우는 요 특성 다 풀고 나서 표로 전달하겠습니다. 자, 20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근육량이 증가하여 운동 능력이 상승된다. 2번 하악골의 세약으로 치아가 상실된다. 4번 골반이 작아진다. 4번 엉덩이와 허리의 피하 지방이 감소된다. 5번 관절 운동의 범위가 넓어진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또 볼까요? 근골격계 증가되는 게 뭐였지? 골반이 커지더라. 골반을 받쳐야 되는 엉덩이와 허리 피하 지방도 증가되더라. 그래서, 이거 아니죠. 그냥 증가. 이것도 아니죠. 네, 이것도 아니죠. 골반도 아니죠. 그렇게 풀어도 답이 2번 나옵니다. 네, 이것도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자, 21번. 노화에 따른 신경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단기 기억의 유지, 2번 안정된 수면 각성 주기, 3번 균형 유지 능력 향상, 4번 신경세포의 기능 저하, 5번 자극 반응성의 증가.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단기의 기억이 어떻게 되나요? 감퇴가 되지요. 장기의 기억이 대체로 유지가 되고요. 네, 수면 각성 주기, 수면은 자는 거고 각성 깨는 건데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 발생이 심해집니다. 네, 균형 유지 능력 떨어지세요. 자극의 반응성도 저하되고요. 자, 22번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미래의 개수와 기능이 증가한다. 2번 음의 전달 능력이 증가한다. 3번 빛수능의 어려움이 나타난다. 4번 맛에 대한 감지 능력이 증가한다. 5번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빛수능에 어려움이 생겨요. 빛수능, 이게 빛이 들어오는 거죠. 네, 동공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빛수능, 빛도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꾸 어두운 걸, 밝은 걸 좋아하시게 되고. 전부 다 나머지는 감소해요. 미래 개수 감소, 미래 기능 감소. 그래서 맛에 대한 전체적인 능력이 감지가 떨어지죠. 음의 전달 능력 감소, 그래서 난청이 잘 생기는 거고요. 맛에 대한 감지 능력 감소,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살짝살짝 터치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좀 둔해지고요.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을 키워갖고 오시죠. 왜? 아픈 거에 작은 자극에도 아픔을 많이 느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민감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자, 그러면 이러한 변화를 표로 정리한 걸 한번 확인하면서 전체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거죠. 네. 자, 제가 아까 좀 전에 소화기계에는 스마시맛 증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감소요. 이렇게 벌었잖아요. 근골격계요. 골반이 커지는데 골반을 받치려면 허리에 피하 지방이 증가해야 되는데요. 예. 자, 소화기계부터 시작해서 내분비계까지 증가되는 표현만 다 모았습니다. 심리정신계는 빠졌어요. 왜냐? 거긴 싹 다 증가해요.
예, 그리고 거기선 시험 문제 한 문제도 안 냅니다. 어디서 내냐고요? 1번 문제. 아까 보셨던 노년기 대상자 이의 심리적인 특성에서 문제를 내지 의학에선 단 한 문제도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낼 거예요. 왜냐? 여기 내용은 2024년이 됐어도 2023년 버전하고 바뀐 게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뭐 추가만 됐지 내용을 변경된 단어나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똑같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표 내용 크게 바꾸지 않았고 증가되는 표현들만 따로 모아왔기 때문에 여기도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소화기가 증가가 뭐였지? 호흡기계 증가는 뭐였지? 감각기계 증가는 뭐였지? 요렇게만 좀 암기해 주신다면 아까 같은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포진하고 있었어요. 뭐 더 날지 적게 날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 이론의 1번부터 35번까지 문제들은 사실 이전 버전하고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 선생님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문항 분석 다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시험 보신 선생님들 유추해서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의학에서 보통 예전에 문제들 많이 출제하는데 이 증가의 특성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도 3문제에서 4문제꼴로 네, 포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표만 외우시면 그거 그냥 다 맞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23번. 천식을 발생시키는 관련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강아지나 고양이 털, 2번 스테로이드와 같은 면역 억제제 사용, 3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4번 이물질이 기도내로 넘어가 생긴 폐렴증, 5번 적절한 습도와 온도.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 중요한 건 천식이죠, 천식. 스테로이드와 같은 면역 억제제를 썼을 때 예, 주로 어디에 나오죠? 폐결핵의 주요 관련 요인입니다. 라고 표준계제에 들어가 있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은 네, 우리 선생님도 아시죠? 독감 인플루엔자 관련 요인이잖아요. 이물질이 기도내에 넘어가서 폐염증을 일으켰다. 흡인성 폐렴의 종류인 거죠. 자, 적절한 습도 온도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온도와 습도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천식을 일으킬 수 있는 관련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24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을 보고 나면 시원함, 2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쉬움, 3번 소변 줄기가 굵어짐, 4번 요도가 넓어짐, 5번 힘을 주어야 나오는 소변. 네, 정답은 5번이지요. 소변을 보고 나도 시원하지 않고요. 잔뇨감.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어요. 긴박뇨. 소변의 줄기가 굵어지는 게 아니라 가늘어집니다. 요도는 넓어지지 않고 좁아지기 때문에 힘을 주어야 나오는 소변이죠. 이유는 전립선이 비대,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번 파킨슨 질환의 주요 운동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빠른 동작, 2번 부드러운 근육과 관절, 3번 안정시 손떨림, 4번 균형 감각 유지, 5번 웃는 얼굴. 자, 정답은 3번 안정시 손떨림입니다. 자, 빠르지 않아요. 왜 온몸이 이제 굳어지고 마비가 오기 때문에 느린 동작. 그 다음에 부드러운 게 아니라 예, 뭘까요? 경직, 딱딱하게 굳은 경직된 근육과 관절, 그냥 균형 감각 소실됩니다. 웃는 얼굴이 아니라 무표정한 얼굴이 나타납니다. 26번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물 섭취량을 늘린다. 2번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지사제를 복용한다. 3번 물의 섭취를 줄인다. 4번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제공한다. 5번 냉찜질로 몸을 차갑게 한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지사제는 복용하셔야 돼요. 이것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먹거나 이렇게 할 수 없죠. 원인에 따라 처방이 돼야 되니까 그렇고요. 음식물 섭취량은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장이 휴식, 휴무 일을 안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물의 섭취는 당연히 늘려주셔야 탈수를 예방하셔야 되고 카페인이 든 음료는 장 운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하셔야 됩니다. 몸은 따뜻하게. 네. 27번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주는 전립선 비대증을 호전시킴으로 권한다. 2번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소변은 방광 안에 오래 두었다가 배출시킨다. 4번 약물요법을 통해 신장 기능의 손상을 치료한다. 5번 운동은 불편함을 증가시키므로 하지 않는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약물요법을 통해서 신장기능 손상을 치료하셔야 되니까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에 가주셔야 되고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음주는 전립선 비대응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금주를 하셔야 되죠. 네, 그러니까 술 드시면 안 되고요.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체중이 증가가 되면 이 비만이 계시면 전립선 비대가 증가되기 때문에 저지방 식사, 저중 체중을 유지해 주셔야 되는 거고 소변은 방광 안에 오래 남아있으면 방광염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 간격으로 배출시켜 주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되죠. 적당한 운동을 하셔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전립선 비대를 악화시키지 않는 중요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28번 녹내장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머리가 아프거나 눈에 통증이 있는 경우 안경을 바꾼다. 2번 심신의 과로를 피한다. 3번 흡연을 유지한다. 4번 물구나무서기 자세를 자주 한다. 5번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녹내장 자체가 시력을 좀 저하시키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심신의 과로를 피해 주셔야 돼요. 이게 네. 진짜 과로에 심신의 과로에 따라서 시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아침 시력보다 저녁 시력이 훨씬 떨어져 있어요. 왜냐면 낮 동안에 계속 눈을 썼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면 시력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피해 주시는 게 맞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을까요? 머리가 아프거나 눈에 통증이 있다면 안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안과 의사의 검진을 받아 주셔야 돼요. 담배는 끊어 주셔야 되고 물구나무 서기 같은 자세는 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피해 주셔야 되고요. 어두운 곳에 책을 읽지 않으셔야 시력이 약해지는 걸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 29번. 노인의 약물 복용 원칙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약 복용 시간을 놓쳤다면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2번 처방약이 남아있는 경우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한다. 3번 약이 쓴 경우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4번 혈압약은 자몽 주스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된다. 5번 약을 삼키기 힘든 경우 서방제는 분할해서 복용한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약 복용을 놓쳤다면 생각난 지금 즉시 복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처방약이 남아있는 경우 이전 처방약을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 상태로 약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약이 쓰다고 다른 것과 절대 복용하시면 안 되고요. 혈압약은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했을 때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같이 드시는 거 하지 않는 게 좋은 거고요. 자, 우리가 서방제 같은 경우에는 분할 문제, 서방제가 서방, 느리게 녹으면서 흡수되는 약을 서방제라고 해요. 근데 이 서방제를 느리게 해야 되는 약을 분할 분쇄를 한다면 흡수가 빨라질 테니 부작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을 삼키기 힘든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전화해야죠. 약국에다가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서방제는 분할해서 복용하지 않습니다. 자, 30번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절주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빈속에 술을 마신다. 2번 집안에 술을 놓아둔다. 3번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음주일지를 기록해 본다. 4번 안주로는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5번 오늘까지만 마시자와 같은 생각을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음주 일찍 기록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빈속에 술을 마시면 약의 흡수가 더 빨리 되기 때문에 취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집안에 술을 놓아두시면 안 되죠. 눈에 보이면 자꾸 또 먹게 돼 있어요. 견물생심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요. 안주로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혼합된 음식이거나 채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계속적인 음주로 이어져 폭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마시자와 같은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31번 여름철 폭염 대응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번 한낮에 야외 활동을 한다. 2번 외출 시 물은 휴대하지 않아도 된다. 3번 현기증이 발생하는 경우 뜨거운 물을 마신다. 4번 햇볕이 실내로 들어오도록 커튼을 열어둔다. 5번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은 매 20분마다 한 컵씩 마신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목이 마를 때만 먹는 게 아니라 20분마다 한 컵씩 마시는 걸 권장합니다. 네, 한낮에 야활동 피하셔야 되고요. 외출 시 물은 휴대하셔야 되고요. 현기증이 난다면 뜨거운 물이 아니라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마시게끔 해주셔야 되고 햇볕이 실내로 들어오면 커튼으로 차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32번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록해야 할 주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인수인계 업무 내용, 2번 서비스의 목표, 내용, 횟수, 3번 사고 내용의 대응 결과, 4번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5번 간호 처치.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가 포인트죠. 네. 여기에 서비스 제공 내용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잖아요.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하면서 몇 분 동안 진행하셨습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월급 수가가 산정이 돼서 예, 이 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해주면 그걸 토대로 우리가 네,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서비스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인수인계 업무 같은 경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셔야 되고 서비스 목표나 내용이나 횟수 같은 경우에는 급여 제공 계획서에 작성을 합니다. 사고 내용은 사고 보고서요. 간호 처치는 간호 일지의 주요 기록 내용입니다. 자, 33번 주간보호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2번 혈압이 높은데도 목욕을 시켜달라고 한다. 2번 식사가 맛이 없다고 불평한다. 3번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험담을 한다. 4번 용변을 보는 손을 씻지 않으려고 한다. 5번 한 가지 옷만 입으려고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혈압이 높은데 목욕시켜달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뻔했을 때,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상자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관장에게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위험 상황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건 사실 지금 1번밖에 없거든요. 요게 보고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34번 임종 후 요양보호 돌봄으로 옳은 것은 2번 임종을 준비한 대상자의 죽음은 응급 상황이다. 2번 사망 선언과 사후 처리는 장기 이용 기간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수행해야 한다. 3번 사후 처리 과정은 존중한 태도로 경건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4번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임종한 경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두고 자리를 비운다. 5번 임종 과정이 시작되면 모든 과정을 가족에게 맡긴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경건하게 수행해 주셔야 되고요. 자, 임종을 준비한 대상자에게 죽음은 결코 묵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망선언과 사후 처리는 소속된 의사나 간호사가 진행을 해줄 거고요. 자, 가족이나 기관장이 도착할 때까지 절대 혼자 두시고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임종 과정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네, 가족들이 하실 수 있게끔 지지도 해주셔야 되고 도와도 주셔야 됩니다. 모든 걸 가족에 다 맡기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35번 문제입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중단할 수 있는 의학적 시술에 해당하는 것은 1번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 투여, 2번 영양분 공급, 3번 혈액 투석, 4번 물 공급, 5번 산소의 단순 공급. 자, 정답은 3번 혈액 투석입니다. 중단해야 할 내용들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 착용. 예, 이렇게 치료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인 시술은 중단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었죠. 네, 자, 여기까지 35문항 오늘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제 또 조만간 제가 실기 파트 7의 문제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같이 공부해 주시고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합격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